네, 안녕하세요. 저희 11월 리뷰 1번 발표하게 될 이동원, 김현우, 박재인, 배유빈, 윤소조입니다. 저희 주제는 이제 Generating Model of the Hippocampal for Formation Trained with the Data-Driven Local Learning Rules입니다. 결국에 이제 히포캠퍼스에 있는 기능들을 모방을 잘하는 제너티브 모델을 구성해보는 것이 이 오늘 목표가 될 수 있겠는데 저희 발표는 이제 이 발표 내용에 대한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 배경 지식 및 나오는 언어들을 정리한 프리뷰 파트가 있고 이 논문에 안고 있는 모델 자체를 좀 깊게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맡아주실 거고 이 모델을 사용해서 히포캠펄의 기능을 그 실험해보는 그다음에 그것의 결과를 확인해보는 세션 그다음에 마지막엔 저희 디스커션 세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프리뷰 파트는 이제 은서 씨가 먼저 맡아주실 텐데 공유권을 넘기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이 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inference랑 generation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inference라는 거는 결국에는 latent state inference를 말하고 generation이라는 거는 이제 뇌 속에 있는 generative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그 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논문에 직접 적혀 있는 문장인데 결국에 뇌가 이제 인프루언스를 통해서 어떤 세 개의 히든 스테이트를 예상을 하게 되면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통해서는 그 어, 앞으로 기대되는 센서리 인풋을 프리딕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이 두 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프루언스에서 latent state inference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레이텐 스테이트는 결국 히든 스테이트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것을 알아낸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히포캠퍼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레이텐 스테이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센서리 인풋을 받지 않아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어, 내가 다음에 기대하는 장소라든지, 컨텍스트에 관련된 정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latent state inference라는 거는 sensory input이랑 어떤 내부적인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어떤 변수를 inference 한다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path integration이 latent state inference의 예시로 나온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후에서 이제 논문 설명해 주시는 그 뒤쪽의 발표를 들어보시면 generation 모델도 path integration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path integration의 개념을 설명하자면 나 자신의 위치를 velocity나 movement cue를 통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센서 인풋이 들어오지 않아도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path integration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경우에는 grid 셀이랑 place 셀이 이 path integration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이것도 뒤에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엔터라이너 콜텍스 같은 경우에는 Continuous Attractor Network인 CA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Path Integration을 결국 Generative 모델이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어떤 히포캠퍼스를 모델링하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 가장 생물학적으로 유의미한 테스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Ring Attractor라는 개념도 바로 뒤에 설명을 할 것이지만 biologically plausible한 방법으로 어떤 모델이 ring attractor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이 latent state inference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gene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면 generative 모델을 쉽게 이해하자면 어떤 이 논문의 경우에는 sensory input이 가지는 어떤 분포를 배우는 역할을 하는 게 generative 모델입니다. 그럼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 분포를 배워서 뭘 하냐면 새로운 감각 인풋을 제너레이트 하거나 프리딕트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의 경우에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히포캠퍼스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논문에서의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간단한 구조는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뒤에 이제 모델 파트를 설명하는 박재민 씨가 이제 더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갖고 있음으로써 가능해지는 거는 sensory prediction, 뭐 imagination, replay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히포캠퍼스가 어떤 월드에 대해서 인터널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유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논문에서 서제스트하는 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아래에 있는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어떤 목표는 biologically plausible 한지에 초점을 둬서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임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네 가지 특징은 각각 앞서 설명드린 latent state inference랑 path integration이 가능한지, 그리고 ring attractor connectivity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어, 그 모델이 학습을 할 때 세타 오실레이션 페이즈라는 걸 사용해서 웨이크랑 슬리프 이 두 가지 학습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이트 역할을 세타 오실레이션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한 러닝 룰만을 사용해서 모델이 학습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앞서 설명드린 그 두 가지 개념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나타낸 거고 특히 이 논문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로컬 헤비한 러닝을 적용을 해서 그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ring attractor connectivity라는 게 나오는데 ring attractor connectivity를 쉽게 이해하자면 그 어떤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들이 활성을 보이는 패턴이 어떤 액티비티 범프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것이 주기성을 가지는 어떤 무브먼트에 대해서 일관되게 나타날 때 ring attractor connectivity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머리 방향이 0도에서 360도로 변할 수가 있는데 어, 그 뉴런들 연결되어 있는 뉴런들이 뇌 그 머리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에 따라서 그 액티비티 범프가 그에 맞춰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뉴런스가 그 원형으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이 적혀 있는 거는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실제로 뉴런들이 원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연결된 뉴런들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원형 연결성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가까이 있는 뉴런들은 서로 그 활성을 돕는 역할이 있고 멀리 있는 뉴런들은 반대의 활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뇌에서는 엔터레이너 콜텍스랑 셀레메스에서 그 머리 방향에 대한 링 어트랙터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biological plausibility를 말을 할 때 이 논문의 모델이 그 spontaneously하게 ring attractor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더 biologically plausible하다는 근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이제 ring attractor connectivity가 어떤 건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애니메이션인데 그 위에 작게 돌아다니는 G를 보시면 G의 머리 방향에 따라서 이 액티비티 범프 파란색 부분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뉴런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래 있는 그림처럼 그 오른쪽 부분은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사실은 그 뉴런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왼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타 오실레이션이 뭔지 설명을 할 건데, 어, 그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뇌파라는 것은 어떤 뇌의 다른 두 부분에 대해서 전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그 측정되는 신호를 말합니다. 이때 그 뇌파의 주파수가 얼만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베타, 알파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논문에서 말하는 세타는 이제 6에서 10Hz 정도로 주기가 형성되는 애를 말하는데 이 세타파는 주로 무브멘트나 램 수면, 메모리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phase specific gating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타파의 주기가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서 그
세타파가 주기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학습되고 있는 페이즈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페이즈 A랑 페이즈 B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모델 쪽에서 더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그 세타가 어떤 주기성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들어오는 정보가 달라지게 되고 그 학습의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세타 오실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히포캠퍼스 포메이션과 같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고자 할 때 중요한 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프리딕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히든 스테이트를 인프루언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통적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웨이크랑 슬립 페이즈를 인위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히포캠퍼스에 실제로 들어오는 세타파의 오실레이션을 활용하면 이 게이팅을 그 바이올로지컬리 할 수 있게 돼서 세타가 결국 바이올로지컬 얼터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델의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특징으로 로컬한 러닝 룰스만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형적인 알고리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한 거를 전체 레이어를 따라서 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이 한쪽에 있는 뉴런과 뇌 반대쪽에 있는 뉴런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에러를 글로벌하게 다루는 것은 biologically plausible하지 않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인접해 있는 뉴런끼리만 정보를 공유해서 에러를 수정하는 방식을 로컬 러닝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그 시그널이 dendritic compartment랑 뉴런의 somatic activity 이 두 가지의 에러를 가지고 인접해 있는 뉴런끼리의 에러만 계산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헤비한 러닝이 로컬한 러닝 룰이다. 프리랑 포스트시냅틱 액티비티만을 가지고 어, 그거에 디펜던트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 결국에는 사용하는 게 헬몰츠 머신이라는 건데 헬몰츠 머신이 이제 웨이크랑 슬립 러닝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로컬한 러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다른 모델들을 어떻게 보면 이 논문에서 기각한 이유를 살펴보자면 먼저 Continuous Attractor Network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범프를 사용해서 포지션을 인코딩 하지만 이게 그 뇌가 전체 지도를 어떻게 배우는지는 나타낼 수 없었고 또 톨만 아이첸바움 머신 같은 경우에는 플렉시블한 레이튼 스페이스를 통해서 커그니티브 맵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서포트하는 반면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non-local한 러닝 룰을 사용해서 이게 biologically implausible 하다라고 해서 이제 논문에서 헬몰츠 머신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논문의 모델이 achievement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플레이셀과 같은 유닛을 학습을 하고 또 velocity를 학습해서 ring attractor connectivity를 형성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generative replay를 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sensory cue가 뭔가 그 일부만 주어졌을 때도 그 그거를 다루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biologically plausible한 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네. 아래는 그 파이만의 어떤 코트를 넣어놨는데 그 biologically plausible함을 강조하는 이 논문에서 굉장히 적합한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모델에 관해서 어, 그 박재민 씨가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델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요 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모델, 이 논문에서 다루는 뇌를 이제 모사하는 인퍼런스 모델이랑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나타낸 그림인데, 오른쪽 그림이 이제 이 모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ZPG 이렇게 이제 총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Z층은 이제 environment를 이제 모사하는 그런 층입니다. 그래서 근데 뭔가 직접적인 그런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어, 조금 이제 벡터화된 그런 환경을 의미를 하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후에 나올 실험에서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로 주어지거나 1차원 트랙을 따라서 움직이는 에이전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T의 경우에는 센서리 레이어인데, 이거는 이제 감각 입력을 받아서 인식을 하는 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Z에서 P로 가는 화살표를 보시면 검은색으로 이제 되어 있고 fixed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정보를 받아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쪽의 가중치는 변화할 리가 없다,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이제 뜻합니다. 그리고 G가 이제 앞에서 말한 히든 레이어 혹은 이제 레이턴트 스테이트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좀 더 자세히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가자면, 어, 이 모델에서는 크게 인퍼런스 모델이랑 제너레티브 모델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A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오른쪽 그림을 이제 좀 자세히 뜯어본 게 여기 있는 그림인데, 인퍼런스 모델의 경우에는 환경 Z를 받아서 이제 P PB의 가중치를 따라서 PB의 상태로 P가 되는 것이고, 그 다시 PB의 상태를 받아서 G로 올리는, 그렇게 위로 올리는 상향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제너레티브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그 WGA의 그걸 WGA의 정보를 통해서 PA를 생성을 해내고 다시 이를 이제 GB와 대조를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B의 정보, WGA의 정보가 오면 음, 이거를 다시 감각층이 인식을 해서 생성 모델로 올린 다음에 어, 기존에 들어온 GB의 정보와 비교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나타낸 게 이건데, 인퍼런스 모델의 경우에는 어, 밖을 보고 이제 내부 상태를 추론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형태고, 제너레티브 모델의 경우에는 기억을 이용해서 이제 센서리 인풋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 인풋에 G가 들어가게 되고, 그 G를 바탕으로 P를 생성을 해내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인퍼런스의 과정인 거고, 이 과정이 이제 제너레이티브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이 이제 이 두 인퍼런스랑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합쳐진 게 이 모델이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계속해서 외부 환경을, 외부 세계를 예측을 하는 그런 뇌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논문에서 이제 주요하게 다뤄진 것이, 그렇다면 이 인퍼런스랑 제너레이티브의 이 두 과정이 모델에 공존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인데, 그거를 이제 세타 오실레이션 통한 게이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룬 것처럼 이제 세타 리듬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이 세타 리듬의 위상에 따라서 P 어떤 식이 활성화가 되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 여기 나온 오른쪽에 나온 수식이 이제 세타랑 PB 그리고 PA 그리고 세타랑 GB, GA를 이제 곱한 식이 되는데 세타가 0일 때와 세타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은 세타에 0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 PT는 PA, GT는 GA가 되고 세타에 1이 들어가면 PT는 PB, GT는 GB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모델을 세타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딱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웨이크 페이즈일 때는 Z에서 P로 그러니까 웨이크 페이스에선 세타가 1이고 Z에서 P에서 G로 가는 그 게이트만 활성화가 되고 세타가 1인 상황에서는 어, G에서 P로 가는 게이트만 활성이 돼서 기억을 통해서 상상과 예측을 수행해내는 그런 구조로 작동을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그림이 이제 어떤 요게 웨이크냐 슬리프냐에 따라서 세타파의 위상이 이제 1일 때가 있고 0일 때가 있으면 어, 어떤 이제 어떤 패스웨이가 활성화되느냐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좀 특이한 점이 이제 PB와 PA로 표사 그러니까 표시가 되고 GB와 GA로 표시가 된 것이 각각 뉴런에서 베이설과 아피컬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P 보통 이제 일반적인 뉴런의 경우에는 소마가 있으면 에피컬과 베이설로부터 동시에 이제 정보를 받아서 그것들의 총합이 소마의 활동 전이를 결정을 한다면 이 모델의 경우에는 베이설 베이설이 연 베이설이 그 소마와 연결될 때는 에피컬이 꺼지게 되고 에피컬이 소마와 연결될 때는 베이설이 꺼지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모델을 설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B가 베이설과 연결됐다라는 뜻의 B고 여기 나온 이 식에 나오는 A가 이제 에피컬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의 이제 A입니다. 어, 모델이 사용한 이제 러닝 방식은 어, 이제 앞에서 말했다시피 백프로파게이션이 아니라 해피한 스타일 로컬 러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플라지블한 그런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요 로컬 러닝을 사용을 했고 햇비한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햇비한 룰을 적용해서 러닝을 하는 모델의 이제 가중치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인풋과 아웃풋의 그 곱과 비례해서 가중치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인풋과 아웃풋은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햇비한 룰이고 이 모델에서는 프리시냅틱 인풋과 포스트시냅틱 에러로 각각 인풋과 아웃풋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풋의 경우에는 인풋은 변하지 않는 값인데 인풋이 있어야만 이제 학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어떤 조건과 같은 개념이 되고 그래서 인풋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나온 아웃풋은 이제 포스트시냅틱 에러이고 이것은 타겟과 프리딕션의 차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시냅틱 에러가 학습을 반복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러닝이 멈추게 되고 이것을 이제 컨버전스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세 가지의 이제 해피한 스타일 로컬 러닝 그러니까 세 가지 식으로 해피한 스타일 로컬 러닝을 설정을 했는데 어, 어, WGB의 경우에는 이제
슬립 페이스의 활성화가 되고 인퍼런스 모델의 가중치를 수정하는 방식, 수정하는 네, 그 로컬 러닝 룰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모델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가중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WPA와 WGA의 로컬 러닝 룰은 웨이크 페이스, 그러니까 세타가 1일 때 활성화가 되고 이때 요 각각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가중치로 웨이크 페이스일 때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가중치가 수정이 되고 슬립 페이스일 때 인퍼런스 모델의 가중치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델을 이 모델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컬 러닝 룰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은 PT 요 왼쪽에 그 차로 구성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풋이고 어, 타겟과 프레딕션의 차이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항이 인풋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G, 맨 위에 있는 식으로 예시를 들면은 PT가 존재할 때 이제 GT와 GBT의 값이 0이 되도록 점점 가중치를 수정해 나가는 그런 학습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닝 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이제 위에서 드렸는데 좀 더 이거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 있을 때 생성 모델의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가중치가 학습이 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인퍼런스 모델의 가중치가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깨어 있을 때 학습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깨어 있을 때 학습이 되고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그 잠을 자고 있을 때 학습이 되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깨어 있을 때 학습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 때는 이제 외부 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Z에서 P로 이 감각 정보가 올라가서 감각을 인식을 하게 되고 프리딕션 에러의 경우에는 이제 PT-PAT의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PT에 PBT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 여기 보셨던 WPA가 이제 학습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여기 표시된 GT 역시 P를 통해서 나온 G가 되기 때문에 GBT의 형태로 표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WGA 역시 어, 깨어있는 상태일 때 학습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 생성 모델의 가중치를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시킨다는 얘기는 음, 상상을 이제 현실을 보고 있으니까 이 내가 본 현실과 내가 상상을 상상이나 예측을 한 것을 이제 맞춰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 당연하게도 이제 GT의 경우에는 어, 현재 그 외부 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베이서 GBT의 정보가 G에 들어와 있게 되고 그러면은 맨 첫 번째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위의 식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론 모델의 경우에는 어, 학습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거 역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현실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인퍼런스 모델은 어, 수정이 필요가 없다는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립 페이스의 경우에는 슬립 페이스가 이제 조금 중요한데 슬립 페이스에서는 시작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그 일단 슬립 페이스에서는 외부의 어떠한 ZT에서 P로 가는 외부의 입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이제 G에서 하게 되는데 즉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G에서 출발을 하고 요 Z에서 P에서 G로 가는 요 과정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어, GAT 에피컬과 소마가 연결이 되면서 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은닉층에 있던 그 오리지널 메모리, 레이턴 스테이트에 대한 그 메모리가 이제 가장 메모리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GA에서 감각층, 그러니까 감각 인식층인 P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P가 다시 어, P로부터 다시 GB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 모델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만들어낸 인식을 통해서 다시 그 인식을 가지고 P에서 G로 올려서 어, 그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을 시켜서 이제 그 차이 GA와 GB의 차이를 이제 비교한다. 네, 그런 학습 방법을 이제 슬립 페이스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는 GAT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이 활성화가 되고 GAT는 이 오리지널 GAT는 오리지널 메모리, GBT는 GA로부터 나온 어, GA로부터 나온 이제 새로운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둘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스윗 페이즈에서는 학습이 일어납니다. 어, 그리고 PT의 경우에는 GA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이제 나의 상상을 통한 감각 인식 정도로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리 에러는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만으로 그 기억만이 이제 인풋이 되어서 P에 들어오기 때문에 센서리 에러는 0이 되고 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는 가중치는 이제 꺼지게 됩니다. 어, 이제 모델의 이제 모델이 어떻게 모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패스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논문에서는 이 모델이 이제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G와 연결된 GV라는 이제 추가적인 레이어를 도입을 합니다. GV 레이어는 이제 두 가지 왼쪽의 운동을 담당하는 GVL과 GVR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컨정티브 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로부터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받고 그리고 여기 왼쪽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VL과 VR이 각각의 그 속도 정보인데 이 속도 정보와
위치 정보를 합쳐서 이제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Z와 PG는 이전에 나온 모델 그림과 똑같이 유지한 채로 GVL만 도입을 해서 이제 속도와 그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결합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G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요 그 파란색 화살표가 GV에서 결합한 정보를 다시 G로 내리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로부터 GV로부터 G로 다시 내려온 그 값이 이제 내가 나중에 어디에 있을지에 관한 패스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이제 예측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을 다시 요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서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수행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쳤고, 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 이동원 선배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이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혹시 앞선 모델 설명에서 의문점 있으신 분 있으면은 지금 한번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0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은 총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제 이 우리가 만든 모델이 적절한 랭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한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인퍼런스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웨이크 페이즈,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대에서는 이제 PA와 PB 사이의 그 차이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A는 지금 센서리 스티뮬을 받아서 G가 한번 리커런트하게 하고 그다음에 G에서 P로 내려온 값이고 PB는 Z에서 바로 올라온 값이기 때문에 이걸 한 바퀴 돌렸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G가 인퍼런스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적어질수록 포지션 에러가 적어질수록 올바른 인퍼런스 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립 시간에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Z와 내가 준 인바이러먼트 값과 G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이 어, 얼마나 동일한지, 내가 히든 레이어에서 코딩하고 있는 값과 인바이러먼트에서 갖고 있는 값이 얼마나 같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한정에서는 Z랑 G의 인공생명세포 노드의 개수가 동일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대로. 4개, 4개는 아니지만 본 논문 5개, 5개였던 것 같습니다. 센서리 같은 경우 50개인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 첫 번째는 이제 인퍼런스 모델 관련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웨이크 관련 타임입니다. 이제 지금 PA와 PB의 그래프가 이제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점선이고 하나는 실선인데 거기들이 겹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비포 트레이닝이고 밑에는 이제 애프터 트레이닝인데 비포 트레이닝 때 확연히 다르고 애프터 트레이닝 이후에는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프리딕션 에러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 슬립 페이지일 때 이제 G와 Z에 대한 건데, Z는 이제 인바런트 팩터이기 때문에 기존 값으로 언제나 존재하게 되어 있고, 인바런트 팩터를 두 번의 신경망 레이어를 거쳐서 만들어낸 게 G인데, 이 G와 Z가 얼마나 완전히 같으면 안 되겠죠.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면 변환을 거쳤기 때문에 좌표계가 계속 달라지는 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이 값 자체가 서로 상호 영향을 받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코릴레이션을 갖는지를 파악한 게 이제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의 코릴레이션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펑션도 잘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잘 사용할 수 있다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트 1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그냥 모델의 이제 기능도 이 정도만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익스페리먼트 2부터 이제 이 논문에 좀 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서 만든 신경망의 구조로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느냐가 이제 익스페리먼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앞서 설명해 주셨긴 했는데 이 익스페리먼트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태스크는 1D 서큘러 트랙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0에서 1까지 3분이 있는데 1을 넘어가면 다시 0으로 돌아오고 0에서 넘어가면 다시 1로 돌아오는 그 스크럼 3분에서 이제 계속 어,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끝점이 없는 식으로 끝점이 다시 끝점으로 연결된 식으로 어떻게 보면 원에서 한 점을 끊어서 이 선분으로 만든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큘러 트랙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익스페리먼트 2에서 P 값을 어떻게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냐? P 값을 지금 중앙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가우시안 그래프가 있는데 이 XI 특정 중점을 기점으로 가장 반응을 잘하는 것이고 나머지 점에서는 반응을 좀 덜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우스 그래프 자체가 이 뜻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태스크가 0부터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은 0.01에 제 반응하는 센서리 레이어가 있고 0.02에 반응하는 센서리 레이어가 있고 0.03에 반응하는 센서리 레이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태스크에서는 이 센서리 레이어의 노드가 그러니까 인공지표의 개수가 100개니까 0.01 단위로 끊어서 0.01, 0.02, 0.03 쭉쭉쭉쭉 가장 크게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존재한다. 그, 그, 그 점에서 XI 센터 값을 갖고 그 점을 기준으로 제일 반응하는 센서리 레이어를 갖도록 만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센서리 레이어가 어, 위치 정보를 코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50번 센서리 레이어가 대상에 반응하면 지금 현재 위치는 0.5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익스페리먼트에서 진행하는 스터디는 무엇이냐? 레전 스터디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레전 스터디의 목적은 윙 어트랙터 찾는 것입니다. 윙 어트랙터는 앞서 프리뷰 파트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제 충분한 트레이닝을 거칩니다. 이 트레이닝 동안 웨이트를 이제 조정을 해서 프리션 에러를 줄입니다. 이걸 하면은 이제 앞서 익스피리언스 1에서 했던 인퍼런스와 제너러티브 모델의 기능이 확연하게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 후에 충분히 이제 트레이닝 된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10초 동안은 웨이크 페이즈로 다시 작동을 시켜줍니다. 이 웨이크 페이지 동안에는 이제 P로부터 G로 들어가는, P로부터 G로 들어가는 이런 인풋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G가 어느 부분에 내가 이제 위치해 있느냐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점선까지 밑에 있는 그래프 2번에 오른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 오렌지색 점선이 있는데 이때까지가 10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0.7 정도에서 시작해서 1로 올라갔다가 다시 1로 넘어갔으니까 0으로 내려왔다가 0.5까지 갔다가 0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초 때 딱. 이때까지는 이제 웨이크 페이즈입니다. 이제 20초 동안은 슬립 페이즈로 가는데 슬립 페이즈 동안은 이제 센서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이것 센서리 레이전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환경 정보를 확 받아들이는 센서리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하게 이제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지금 밑에 그래프만 보셨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 점선 오른쪽에 있는 것만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잘 파악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흰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사실 이 노란색이 지금 레이전 스터디의 결과이고 이 흰색 실선은 그 가상의 이제 센서 레이저를 만든 이후에도 그 센서를 만들었지만 이 원래 센서리 정보가 있다는 지금 현재 센서리 정보를 받아서 다른 가우시안 오토 인코더에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흰색과
뒤에 있는 노란색 좀 블러리하게 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올바르게 패스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향성 자체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서리 정보를 차단하여도 패스 인테그레이션 잘하고 있다가 익스페리먼트의 결론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센서 레이존이 생겼는데 어떻게 패스 인테그레이션 하느냐. 앞서 이제 재민 씨가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 벨로시티라는 인풋을 따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든 레이어가. 벨로시티라는 인풋을 계속 받으면서 충분히 학습을 했기 때문에 특정 벨로시티가 주어졌을 때는 이 속도 값을 적분해서 어느 위치쯤에 있겠다를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벨로시티 값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일단은 제일 좌측에 있는 그래프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GA, 즉 G에서 G로 넘어가는 값이고, G에서 G로 넘어간다는 것은 속도 값을 반영했다는 값입니다. 그래서 어, 특정 G 값에서 속도를 반영해서 그 다음 시간 스텝에서의 G MEC 값, 히든 레이어 값을 파악하고 이 히든 레이어 값으로 P를 예측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WGA 값은 속도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속도와 이제 시퀀셜 데이터를 반응하는 가중치 값입니다. 이 가중치 값이 지금 현재 G 개수가 저희가 신경세포를 100개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100 곱하기 100 매트릭스여야 다음 G로 넘어갈 테니까 이거는 총 10,000개의 픽셀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G가 특정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PI 값은 순서대로 0.01부터 0.99까지 예쁘게 반영이 되는데, 이 P에서 G로 넘어가는 값 자체가 항등행렬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G라는 값이 0. 저희가 이제 0.01에 반응하는 센서리 레이어의 P의 세포를 1번이라고 하면은 이 세포를 자극시켰을 때 0.01에선 P1번이 반응하겠지만 또 G1번이 반응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G에서 있는 것들은 순서대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식이 그러면은 1번을 했을 때는 뭐 센서리 1번이 자극되었을 때는 뭐 피든 레이어 90번, 그다음에 뭐 2번이 자극됐을 때는 뭐 50번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러나 이걸 우리가 재배치를 하게 된다면은 뭐 90에 있던 신경세포를 이제 1번이라고 다시 인덱싱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끌어오고, 방금 이제 2번을 자극시켰을 때 자극된 히든 레이어 50번을 이제 2번이라고 다시 인덱싱을 붙여서 리올더링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2번에 반응하는 세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올더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윙 어트랙터가 가시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윙 어트랙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발생하려면은 이제 저희가 각도를 예시로 들었었는데, 어 10도에 있는 이제 윙 어트랙터의 한 부분에 범프가 생겼으면은 그 다음에 발화되어야 할 것은 11도나 아니면 9도에 있는 것입니다. 10도의 정반대편에 있는 190도 같은 경우에는 이나비션이 되어야 하고, 근처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는 익사이테이션이 되어야 이제 윙 어트랙터가 환성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G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던 상태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P에서 G로 가는 행렬이 행동렬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오려링만 다시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고리 모양을 만들 수 있다가 현재 링어 트랙터를 만들어졌다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위상수학에 익숙하신 분들은 위상적으로 고리를 있었던 매트릭스를 이제 가시적으로 바꿔줬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C 부분에서 보통 부분에 있는 이제 가우시안 그래프처럼 생긴 무언가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게 활성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 라인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 뭐 첫 번째 히든 레이어면 0.01이겠고, 뭐 50번째 히든 레이어면 0.5겠고,
이 부분에서 이 근처에서는 반응을 강하게 하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반응을 약하게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리오더링을 조금 더 제가 직관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중치가 OXX, XXO, XOX 이런 식이 있고 P1, P2, P3가 이제 그 뒤에 가중치를 곱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3 곱하기 3 매트릭스에 3 곱하기 1 곱하기 3을 곱한 3 곱하기 1을 곱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 P1번에는 이제 G1번이 강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제 P2번 같은 경우에는 P2번 그러니까 뭐 두 번째에 있는 위치에 반응한 센서리가 있는데 얘는 이제 세 번째에 있는 히든 레이어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가중치의 성격 때문에. 반대로 이제 세 번째 자리에 있던 센서리 레이어와 연결된 친구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히든 레이어 뉴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상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P1 다음에 저희 P2를 갈 거고 다음 P3를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물리적 과정인데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사물이 히든 레이어 입장에선 G1 다음에 G3 다음에 G2로 가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고리가 히든 레이어 입장에선 G1, G3, G2인 건데 이제 이러면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G2를 그냥 이제 이름만 바꿔볼까? 아니면 P2를 이름만 바꿔볼까? 해서 서로의 인덱싱만 바꿔주게 되면은 가중치가 밑에 있는 것처럼 황금인형처럼 예쁘게 나옵니다. 그게 방금 그래프에서 황금입니다. 결국에 이 웨이 매트리스를 위올령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네, 센터 서라운드 피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특정 위치에서만 엄청 강하게 반응하고 나머지 부분들선 이제 이나비토리한 피처를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벨로시티 다이렉션에 따라서 푸시가 된다. 이건 어떤 뜻이냐? 저희가 지금 링 어트랙터면은 이제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천천히 이제 어트랙터의 그러니까 어트랙터 매니폴드의 위에 있는 범프의 위치가 조금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위치에 따라서 이것을 유도해 주는 것은 이제 앞선 C그래프에서 제가 좀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부탁드렸던 두 번째와 세 번째 콜롬에 있는 그래프들입니다. 얘들이 이제 특정 속도 정보를 받으면은 이 신경망에서의 비대칭적인 연결을 유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움직이게 되는 과정은 이 논문 내용에서 일단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벨로시티 다이렉션 따라서 링 어트랙터가 있는데 0에서 1이라는 에 반응하는 이제 링 어트랙터가 있는데 벨로시티 다이렉션에 따라서 푸시가 된다. 움직여진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결과 자체가 보시면은 센서리 레이존이 있는 상태에서도 어트랙터는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패스 인테그레이션 가능하고요. 윙 어트랙터 위에서 벨로시티 정보를 받아서 충분하게 이제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뜻은 결국에는 이제 MEC 파트, 그러니까 이 신경망에서 히든 레이어 파트, G 파트가 이제 어트랙터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어트랙터 담당한다가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참고로 이 논문에서는 초기 신경망 자체를 다양한 방법을 변화도 시켜보고 노이즈도 줘보고 실제 뇌처럼 하였음에도 똑같은 패트 인테그레이션 기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이올로지컬 플로지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현재까지 알아낸 거는 센서 레이전이 없어도 그 벨로시티 인풋을 받는 히든 레이어 때문에 충분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히든 레이어가 그 어트랙터 매니폴드를 만들어준다입니다. 이제 익스페리언스 세 번째는 이제 만약에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패트 인텍을 하게 되냐입니다. 여기서 생각한 이제 신경과학적 배경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패트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기능 자체는 독립적이고 그 새로운 환경을 가도 환경에 어느 정도 매핑을 적응하게 되면은 다시 패트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패트 인테그레이션 기능을 하는 것과 환경을 새롭게 인지하는 것은 좀 다른 기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런 게 이제 핵만학적 생각을 해보면은 환경이 달라진다고 저희가 그 위치 파악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국에 이 패스 어트랙터, 그러니까 패스 인테그레이션 하는 어트랙터 자체는 따로 존재를 하고 이제 신경망적 언어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환경을
바꿨을 때 어트랙터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결국에 증명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세 번째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실험처럼 똑같이 트레이닝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하는 것이 이제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센서리 리매핑을 사용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센서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1에는 뭐 위치가 0.01일 때, x가 0.01일 때 1번 센서리 레이어가 반응하고 0.02일 때는 2번이 반응했는데 이거 자체에 순열을 한번 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0.01일 때 90번 센서리 레이어 유전이 반응하고 0.02일 때는 제 50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 확률 랜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같은 상황이더 같은 x를 주더라도 다른 t가 만들어지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던 가중치가 다 꼬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새롭게 학습하는 가중치는 P에서 G로 올라간 WGB와 히든 레이어 G에서 P로 내려간 WPA 이 두 가지가 플라스틱하게 되어 있고 WGA 그러니까 즉 히든 레이어 내에서 리커런트하게 이어진 커넥션들은 픽스가 된 상태로 존재가 됩니다. 픽스가 된 이 WGA 값들은 코르티컬한 커넥션이고 나머지 이제 플라스틱한 것들은 히포캠퍼스에서 코르티컬로 가는 히포캠퍼 코르티컬 커넥션인데 바뀌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히포캠펄 파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코르티컬 플라스티시보다 히포캠펄 플라스티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이올로지컬 플로지블하다 이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제 G에서의 커넥션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트랙터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MEC 히든 레이어라고 상상 지금 가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G 값을 안 바꿔주면은 윙 어트랙터가 어떻게 유지되지 않겠느냐 윙어트랙터 유지될 것이다가 현재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참고로 이 실험에서 WGB를 트레인할 때는 P에서 G는 항등력으로 트레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리엠핑하기 전 값에서는 P가 1번이 반응하면은 G도 1번이 반응하게 되고 P가 이제 50번이 반응하게 되면은 G도 50번이 반응하게 되는 그런 단순한 형태로 트레이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플라스틱하게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before remap 때는 보시면은 완전히 일치하게 나옵니다. PI와 GI가. 이 말은 당연히 이제 0번에서는 뭐 0.0에서는 1번이 반응하고 당연히 히든레도 1번이 반응한다. 이것을 뜻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센서를 리매핑을 무작위로 하게 됩니다. 뭐 이제 x가 0.01일 때는 50번이 반응을 하고 뭐 0.0일 때는 90번이 반응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옆에 그래프 중간에 있는 그래프처럼 PI가 무작위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현재 바로 바꾸기 전이 바로 바꿨으니까 WGB와 WPA가 전혀 플라스틱하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PI와 GI도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after retrain, 충분한 리트레인을 거친 이후에는 이 GI를 보시면은 다시 직선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끊어진 직선이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는 1차원 원상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만 달라졌지 결국은 똑같이 됩니다. 똑같은 직선입니다. 어, 해석을 좀만 도와드리자면은 이제 오른쪽 하단 그래프에 있는 것은 이제 0.5일 때 100번이 반응하고 차례대로 내려가서 100번부터 50번까지가 0.5부터 1까지 반응을 하고 이제 50번부터 0번까지의 GI 뉴런이 0부터 0점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링어 트랙터의 정의이고요. 그래서 링어 트랙터 구조가 유지가 된다. GI를 하면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논문에 어떻게 표현하냐? 이 MLC 셀은 컨스턴트 페이지를 유지한 상태로 시프팅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메커니즘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은 어 이거는 이제 저희 팀원분들도 한번 좀 더 생각해 봐달라고 권유를 들었는데 일단 이 논문에서는 엄청 단순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윙 어트랙터는 이제 WGA가 고정값이기 때문에 이 가중치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고 얘가 sees a bump of activity during sleep phase 그다음에 이가 범프를 내보내고 슬립 페이즈 때 그러니까 센서리 인풋을 받고 있지 않을 때 범프를 내보내고 이때 바뀐 셔플된 이제 센서리
히포캠퍼 플레이스의 인풋들이 범퍼에 달라붙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설명이 다인데 제 입장에선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조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WGB를 이제 항등행료로 고정을 시켰으면은 일단 WGA, 그러니까 픽스되어 있는 값을 무시하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다음에 속도에 대한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잠시만 가정을 해보면은 WGB가 항등행료라면 WPA도 당연히 항등행료에 돼야 이제 예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등행렬이면 항등행렬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게 슬립 페이지일 때 그러니까 센서리 뉴런을 받지 않을 때 고정된 이제 WGA에서 다시 센서리 때는 이제 WGB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P에서 G로 올라가는 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지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P에서 G로 올라가는 게 학습이 되는데 이 값이 항등행렬이면 전혀 학습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말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는 0.1이고 0.01 다음에 0.02가 와야 합니다. 좀 더 이제 100분의 보다 좀 더 10분의 1 정도 좋을 것 같아서 0.1 다음에 0.2가 와야 되는 형태인데 제가 퍼뮤테이션을 줘서 0.7 다음에 0.6 오른쪽에 0.6이 왔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0.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보자면은 0.1이라는 위치에서 70번째 뉴런이 일곱 번째 친구가 발화를 하고 0.2라는 x값 시점에서는 여섯 번째 친구가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 관계가 약간 역순으로 바뀐. 원래는 그대로 하나 증가하면은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0.1에서 0.2로 가면은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센서리 뉴런도 오른쪽으로 가는 게 원래 정상이지만 퍼뮤테이션을 줘서 그 순서가 역전된 구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속도 값은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GVR 값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GVR 값으로 GVR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GVL은 0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0.1에서 0.2로 그 값이 이제 G에 들어가서 G는 오른쪽으로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센서리 값은 일곱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뒤로 간 형태가 돼버려서 이때 프리디션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퍼뮤테이션이 주어진 순간 그 원래대로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예쁘게 배열되어 있던 것 중에서 최소한 한 구간 이상은 역전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 역전되는 구간 때문에 속도를 올바르게 줬는데 속도는 그 정보 자체는 일반 원상대로 주어지는데 이 센서리 뉴런이 인지하는 그 센서리 뉴런이 인지한 원래 센서리 뉴런대로 가야 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센서리 뉴런이 그 자극되는 포인트가 무조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프릭션 에러가 발생해서 이 부분을 상쇄시키게 되면서 다시 어트랙터 매니폴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로 조사를 해봐서 저희 조원분들 들으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MNC 셀이 시프팅만 된다.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어떤 형태로 디코딩이 되느냐. 셔플하기 전에는 디코딩이 잘 돼 있다가 에러 없이 순간 셔플을 하는 순간에는 이제 저희가 P에서 G로 올라가는 가중치가 전혀 그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깨지게 됩니다. 이런 리세트 필드에 대한 것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트랙터 매니폴드 자체를 유지하는 MAC의 이제 가중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디코딩이 떨어지는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 뜻은 결국엔 패스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만들어주는 어트랙터 매니폴드는 유지가 되고 이제 이거는 다 펀더멘털리 같은 형태로 유지가 된다. 환경만 바뀌는 거다. 환경의 정보를 트랜스퍼할 수 있다를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디스커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음, 네, 네, 그러면은 보입니다. 디스커션 안 보이나요? 잘 아, 보입니다. 보입니다. 아, 보였네. 네, 그러면은 디스커션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논문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바이올로지컬 플러지블한 학습 룰이랑 학습 모델, 그다음 학습 모델을 사용하니까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그 내부에서 링 어트랙터를 형성하더라가 중요한 논문의 결과입니다. 다른 논문에 이전 논문에서는 링 어트랙터를 찾기 위해서 링 어트랙터 구조를 아예 상정하고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링 어트랙터를 형성하긴 했는데 학습 방법 자체가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논문의 의의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켰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디스커션 첫 번째는 biological plausibility를 결정짓는 요소 중인 헤비한 러닝과 그다음에 세타 어실리에이션 중 헤비한 러닝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자 합니다. 헤비한 러닝과 가장 비교되는 게 그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BPDT입니다. RNN의 학습 기법인 어 뭐냐 역전파 학습 방법인데 두 개의 학습 방법을 비교했을 때 BPDT 같은 경우 RNN의 전체 타임 스텝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그 로스에 대해서 그 결과값을 만드는 데 사용된 파라미터를 모두 갱신한 방법으로 글로벌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즉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갱신을 하고 또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갱신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헤비한 러닝 같은 경우는 로컬 의미가 강합니다. 어떤 특정 값, 아웃풋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그거를 역전파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각각의 뉴런에 대해서 뉴런 입장에서 이전 값과 이후의 값을 비교해서 그거에 대한 오류를 그 뉴런에서만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로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소재가 온라인 러닝과 오프라인 러닝과 학습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느냐 오프라인이 일어나니까 학습이 다 시간이 끝나고 뭐냐 파라미터 갱신을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냐인데 어, 헤비한 러닝과 BPTT를 차이를 둘 때 그러니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구분짓는 것은 다소 비약이 있는 것이 헤비한도 전 스텝에 대한 그런 값을 현재와 비교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거고 BPDT는 모든 스텝에서 값을 비교해서 그것을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BPDT는 그냥 모든 스텝에 대해서 헤비한은 타임 스텝이 두 개, 그러니까 이전 스텝만 비교한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나, BPDT의 그 변형 형태인 트렁케이티드 BPDT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트렁케이티드는 BPDT는 모든 타임 스텝에 하는 반면에 트렁케이티드는 그러니까 자른 거거든요. 그거를 타임 스텝을 잘라서 뭐 타임 스텝 100개라고 하면은 10개까지 갔다가 백프롭하고 20까지 갔다가 11번째부터 20번째 백프롭하고 그런 식의 학습 방법인데 타임 스텝을 두 개로 하면은 바로 이전 스텝만 참고로 하기 때문에 헤비안의 방식과 비슷해집니다. 그럼에도 그거 두 개 쓴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로컬과 글로벌의 차이입니다. 헤비안은 그 각각의 뉴런에 대해서 자신의 이전 정보와 이후 정보를 비교하는 반면 트렁케이드 BPDT는 어쨌든 최종 아웃풋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고 거기에 기여한 파라미터 모드를 그 로스 값에 대한 기울기를 백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올로지컬리 플로지블한 거는 헤비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뉴런은 백프롭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두 번째로 논의할 점은 세타 오실레이션인데요. 어쨌든 뇌파라는 것이 뉴런의 전극이 합해져서 그러니까 뉴런의 전압의 변화가 모두 집합이 돼서 그것을 결과값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 뇌파라고 하잖아요. 뇌파를 측정할 때 어떤 뇌의 특정 부위를 전압을 대서 그것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파동으로 나타낸 게 뇌파인데 그렇다면 뇌파의 일종의 세타파도 어쨌든 그 뉴런이 만들어낸 그런 전압의 변화의 결과물이지
현재 이 논문을 보면은 세타파가 학습을 지도시켜주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해주는 원인은 아니긴 한데 학습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뉴런의 결과물이 세타파가 어떻게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에 대한 논의에서 참고할 만한 게 세타파의 특성입니다. 세타파는 해마에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의 뇌파가 어떤 단순히 그냥 뉴런의 결과물이다. 뉴런의 그런 창발적인 특성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반면에 물론 이거는 현대 들어서는 조금 논의가 많긴 합니다만 세타파의 경우에는 그런 세타파를 형성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MSN이라고 내측 중격 핵에서 해마, 해마에서 세타파를 만들어내는 어떤 곳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세타파를 만들어내면은 히포캠퍼스에 있는 뉴런들이 학습을 세타파에 따라 이 모델에서 상정했던 것처럼 슬리프 웨이크 모드에 따라서 학습을 진행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과연 다른 파동, 다른 뇌파에서도, 그러니까 세타파 말고도 감마파나 그런 뇌파에서도 과연 만들어주는 주체가 따로 있을지, 현재로서는 뇌파라는 것이 뉴런들의 그런 정보 전달의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게 세타파의 경우에처럼 원인이 되는 경우도 다른 경우가 있을지에 대한 논의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은 뭐 디스커션 3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스커션 3는 링 어트랙터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어쨌든 그러니까 해마로부터 얻은 정보가 링 어트랙터를 형성하냐인데 링 어트랙터라는 개념 자체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모델에서 학습한 링 어트랙터의 경우 1D 링 어트랙터인데 어떤 원을 상정했을 때 그 원을 결정짓는 것은 각도 하나가 변수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1D라고 부르고요. 그거 원을 잘라서 일직선을 폈을 때 이 밑에 있는 직선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1차원이잖아요. 직선. 근데 대부분의 현실 정보는 1차원 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인트로에서 나왔던 헤드 디렉션에 대해서는 그 좌우로 꺾는 방향에 대해서 그 1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위로도 꺾을 수 있고 옆으로도 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도는 3차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3차원의 링 업트랙터가 그러니까 링 3개가 필요한 건데 이 모델의 학습 과정과 모델을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과연 1차원을 넘어서 2, 3차원, 2차원, 3차원까지 링 업트랙터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논의인데요. 3차원은 조금 복잡하니까 2차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1차원 데이터가 링 위상을 갖는다 하면은 어떤 고리 형태지만 2차원에서는 도너츠 모양, 토러스입니다. 토러스를 펼치면은 이런 정사각형 형태가 되는데, 어, 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 맵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에이전트 Z가 어떤 점 에이전트가 이 정사각형 내부에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왼쪽으로 튀어나오고,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토러스입니다. 이 도너츠를 만들기 위해서 정사각형을 원통 만들고 그 원통을 다시 돌린다 생각하면 도너츠가 나오는데 이것을 3차원으로 확장하면은 그러면 또 3D 링 어트랙터가 되는 것이고 음, 대부분의 현실 정보가 1차원 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머리 방향 같은 경우에서도 뭐 그러니까 좌우, 위아래, 그 다음에 옆으로 기울이는 것까지 해서 3차원의 링을 가지고 있고, 공간 정보로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왼쪽, 앞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리드 셀의 정보 저장하는 방식이 2D 링 어트랙터거든요.
X축, Y축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드 셀 하나는 두 개의 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지금 이 논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바이오로지컬 플러지블한 학습 방법과 그런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지금 여기서 데이터, 1D에서 데이터는 그냥 단순히 1D 링이지만 이런 토러스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좌표로 데이터를 줬을 때 과연 이 모델 내부에서 2D 링 어트랙터를 형성한다면 정말 어, 우리 뇌라는 구조가 링 어트랙터를 이미 하드 코딩 돼서 그런 거를 가진 채로 태어나서 이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해서 토러스 구조론 데이터를 받아들이면은 이런 바이올로지컬 플러시블한 학습 방법으로 우리 뇌가 스스로 링 어트랙터를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그냥 추후 연구로만 남겨놨는데 이것이 과연 실제로 학습이 된다면은 조금 의미가 조금 깊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제미나이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토러스 위에 있는 Z가 움직일 때 오른쪽에 맵은 그 토러스를 그냥 정사각형을 펼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움직일 때 그 거기에 발현되는 그 히포캠퍼스가 아니라 맥 신경세포를 히트맵으로 나타낸 것이거든요. 보면은 위쪽으로 가면 아래쪽으로 나오고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나옵니다. 이런 게 지금 사이클랑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논의해보고 싶은 분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세 번째 논의로 들어가면은 네 번째 논의로 들어가면 이 실험에서 링 어트랙터가 과연 나타날지?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가 지금 현재 이 모델에 학습시킨 데이터가 1D, 그러니까 1차원 링에 있는 점에 대해서 데이터를 준 겁니다. 어쨌든 데이터 자체가 고리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리 위상이 데이터를 줬을 때 그러니까 링 어트랙터를 형성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그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인데요. 어, 이 모델의 이 논문에서의 모델의 의의점은 그럼 고리 구조를 띈다라는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뇌에서 자동적으로 고리 형태를 만들었다는 게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전 기존 논문에서는 그냥 링 어트랙터 상정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백프로브를 통해서 좀 말,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학습 방법으로 시켜서 링 어트랙터를 찾았는데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는 것으로 링 어트랙터를 찾아 쓴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데이터 자체가 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뇌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 방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링 구조를 띠는 건 맞긴 한데, 그리드셀을 생각해 보면은 공간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무한한 X축, Y축에 대한 평면으로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무한한 공간 속에서 우리 뇌에서 저장하는 방법은 그리드셀이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리드셀은 어떻게 보면 아까 애니메이션을 보였던 것처럼 링 어트랙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공간의 정보를 어떤 유한한 링 어트랙터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이 뇌의 방식인데 이런 것이 과연 이 학습 방법에서는 이 실험에서는 드러났는가 하면은 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데이터 자체가 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 뇌가 그리드셀이라는 그런 링 어트랙터 정보 구조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밝히고 싶었으면은 어떤 무한한 X축, Y축 평면 좌표에 대한 데이터를 주고 이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봤는데 내부적으로 링 어트랙터 두 개를 만들어달라 그리드셀처럼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조금 더 의미가 깊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디스커션은 나는 이 네 가지인데 혹시 이 디스커션들에서 논의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어, 이대로 끝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네, 첫 번째 발표 끝내고 40분 네, 정도에 두 번째 발표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1팀 마치겠습니다.